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발달된 기술력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냥 한두 개 국가가 아니라 그냥 유럽 전체를 통으로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 한국과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나라는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4차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져 AI부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까지 모든 분야에서 발군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납품하는 제품마다 하자가 있어 중국산을 구입하면 구입한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나간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고, 일본은 몰락해버린 소니와 아직도 석탄발전소나 짓고 있는 정부의 의식 수준에서 알 수 있듯이 별 볼 일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독일, 스웨덴 등 개별 국가별로 사업 진행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럽 토탈 종합 패키지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세계의 위상을 펼쳐나간다는 시사, 경제, 국제무역에 관한 알짜배기 정보들을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노르웨이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가진 에너지 부국이자 수력발전을 통해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며, 극지, 기후환경 분야, 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세계에서 제7위의 무역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상선 보유는 세계 제4위로 세계 제9위의 해운 수입을 올리고 있어 수입 초과에 대한 큰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유명인으로는 절규로 유명한 화가 에드바르 뭉크가 있고,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을 맡고 있는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대한민국과 1959년에 수교하였으며 1950년 6.25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의료와 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덴마크, 스웨덴 등과 함께 의료진을 파견해 국립의료원 설립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노르웨이의 교육연구부 이슬란 니보 정관은 최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양국은 한국과 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창구로서 정부 간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논다고 4차 산업같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급되는 나라들끼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해각서는 양국의 연구자, 출연기관, 연구지원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보교류, 연구자 간 교류, 공동연구사업 마련, 공동학술행사 개최 및 신진연구자 육성 등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루어진 면담을 통해 양부처 장관은 양국의 과학기술 강점에 대해 소개하고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과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조선 해양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에 위치한 다산 과학기지를 통해 북극 연구활동에도 활발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력만으론 부족했는지 대한민국은 노르웨이 교육연구부와 함께 2020년 과기 공동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극지 연구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양국 간의 협력들은 그동안 연구자 개인 단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협력을 정부 간 소통을 통해 체계화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단위로 진행되던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르웨이와의 MOU가 소문났는지 덴마크도 4차 산업 맛집으로 소문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덴마크는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에 병원선 MS 유틀란디아호를 보내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병원선의 의료기자재를 한국에 기증하고 한국에 국립의료원을 설립하여 한국의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나라입니다. 1959년에 한국과 덴마크는 정식으로 수교하였고 2011년부터 비안보 분야 동맹으로는 처음으로 녹색 성장 분야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와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간의 녹색 성장 협력의 양해각서를 비롯해 정부와 기업 간 친환경 사업과 녹색 기술 협력 분야에서 9개의 양해각서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덴마크에서 연기금인 PFA에서도 들고 일어나 손잡고 1조 6천억 원을 유럽 물류시설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PFA를 찾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한 달 만의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유럽 4개 국가에 위치한 42개 물류시설 포트폴리오 매입 투자에 1,600억 원을 약정했습니다. PFA 독일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페트리지아의 물류펀드와 공동투자입니다. 페트리지아는 약 42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고 9천억 규모 펀드를 조성해 유럽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 대상은 총 42개 물류 자산입니다. 프랑스 17개, 네덜란드 3개, 이탈리아 11개, 스페인 11개 등입니다. 총 임대차 면적만 46만 평이 넘습니다. 주요 임차인으로는 까르푸, DHL, 미디어포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매우 유의미한 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유럽 지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글로벌 시장의 모범적인 투자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물류자산에 대한 공동투자로 이익을 향유하며 양기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갈 초석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은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에 대한 공유를 토대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대규모 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류사업은 4차 혁명 등으로 본격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자산입니다. 페트리지아에 따르면 유럽 이커머스는 2010년 이후 성장률이 무려 300%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창고, 물류시설의 임대차 활동은 150% 증가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기대되는 물류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유럽 내 부동산 사업으로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4차 산업뿐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고속철도도 잘 까는 철도 강국입니다. 형제의 나라로 알려진 터키에서는 이런 철도 맛집 대한민국으로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터키 고속철도 사업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공단은 이미 지난 6월 18일 터키 철도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유라시아 관문인 이스탄불 광역 내 할칼리 레브제 구간 118km 고속철도 사업의 개발을 위해 양기 간의 협력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1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터키 정부와의 실무회의, 안전분야 실무 포럼을 통해 기술 검토 및 사업 투자 모델을 구체화해온 결과 국토교통부 후원하에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 재무부 국장, 대통령 직속 투자 인프라 본부장, 철도청 부청장 등 터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 참여 의지도 전달했습니다. 우선 터키 재무부 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사업 타당성 및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터키 정부의 사업 보증, 기축통합 계약 등 지원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한국의 풍부한 민자, 철도 사업 경험을 통해 제정한 규정 및 절차를 소개하며 사업 협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터키 철도청 부청장과 회의를 통해 공단의 고속철도 노하우 등을 통한 우수한 사업 수행 능력을 피력하고 향후 양국 간 지속적인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철도 인프라 건설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부터 철도까지 대한민국의 산업력군들은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1위 자리를 줄곧 차지해오다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인데요. 대한민국은 조선업에서도 조만간 1위를 찾아올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중국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등 세 척의 배를 수주하며 연말 수주 스퍼트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안젤리쿠시스 그룹, 사나, 마란가스와 마란 탱커스로부터 LNG 운반선 한 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을 약 3억 8천만 달러, 약 4,500억 원에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우조선의 매출은 현재 총 30척, 57억 6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최근 10년간 건조된 선박 중 하자가 발생한 배들의 약 40%가량은 모두 중국산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춰버리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최대 조선업체가 건조 중인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의 인도가 기술 부족 탓에 무더기로 지연되면서 또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사양의 선박이 선주 측 금융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 탓에 무더기로 인도 지연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CSSC 건조 능력 부족으로 선주가 원하는 성능의 배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조선업의 핵심 능력인 선박 기본 설계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LNG 추진 등 새로운 기술과 규제가 강조될수록 중국 조선업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LNG 운반선은 물론 LNG 추진선까지 한국 업계가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누이내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속옷은 흰색만 남자가 욕정을 느끼니 목덜미를 감춰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가 관내 중학교 69곳의 교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한 교칙들입니다. 변호사회는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 각 학교 교칙 자료를 입수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깔로 지정한 학교는 조사 대상의 83%에 달하는 57개 교였습니다. 동시대에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이러한 교칙들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일본의 실태, 지금부터 저 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23일 온라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가 관내 중학교 현행 교칙 중 불합리하거나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교칙도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해 현 교육위원회 등의 재검토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변호사회는 학생 수첩 등에 나와 있지 않은 교칙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규정 위반에 해당하면 속옷을 학교에서 벗긴다. 복도에서 일렬로 줄지어 선 뒤 셔츠를 열어 속옷을 체크한다. 여학생인데 남자 선생님이 속옷 색깔을 체크해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 흰 양말에 세로로 주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교칙에 의문을 갖고 이를 논의하려 하자 교사가 내신 성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후쿠오카 교육위원회는 불합리한 교칙을 고치도록 각 학교에 통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칙들이 지금까지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성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성을 상품화한 산업이 유난히 발달돼 있는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복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행위 등이 포르노물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자기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일본 사람들의 억눌린 감정은 약자의 성적 대상화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일본의 성의식이 왜곡되었다고 하는 지적은 이러한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과 일본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녀가 성매매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원조 교재로 알려진 보상 데이트는 일본 아이들의 매춘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식 고세이 오산포, 즉 교고생 산보라고 알려진 트렌드에 따라 소녀들이 남자들과 동행해 산책을 하거나 카페 혹은 호텔에서 상업적인 성관계에 종사하도록 돈을 제한받고 있는데 이는 2014년 유엔 난민기구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다뤄진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산업은 세계적으로도 비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까지 13년간 인신매매 리포트에서 일본을 레벨 2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은 모든 기준을 지키고 있는 레벨 1 국가로 분류돼 있었죠. 앞서 유엔 보고서에서 문제로 지적된 일본의 미성년 성매매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원조 교제, 즉 조건만남입니다.
조건 만남이 개인적 차원의 성매매라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JK 비즈니스는 한 단계 나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고생 대상 성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JK는 여고생을 뜻하는 일본어 조시코세이의 일본식 약어입니다. JK 비즈니스는 2011년쯤부터 도쿄의 아키하바레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여고생 교복을 입은 점원이 리플렉솔로지라는 간단한 마사지를 해주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태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JK 리플레라는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죠. 이는 도쿄의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 오사카 등 일본 유흥업소 집합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게 됩니다. 유흥업소나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처음엔 성인 여성에게 여고생 교복을 입히는 정도의 역할극 형태였다면 점차 진짜 여고생을 데려다 장사를 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JK 촬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여고생에게 교복이나 수영복을 입히고 둘만의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또한 미성년자가 일하더라도 뚜렷하게 제재하기가 어려운 점을 파고든 업태라고 할 수 있죠. 촬영은 교실이나 여고생의 방처럼 꾸며놓은 곳에서 이뤄지는데 유사 성행위나 속옷을 보여주는 포즈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업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단속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지자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 함께 걷는다는 JK 산책이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함께 낮잠을 자는 변종 비즈니스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매장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보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무점포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죠. JK 리플에, JK 촬영에, JK 산책 등 여고생을 접객원으로 삼는 업태를 통틀어 JK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업태 자체만 보면 누가 봐도 비정상이지만 여고생을 원하는 시장이 워낙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만큼 위험성을 강조하며 단속을 강화해도 이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 강제성을 띈 AV입니다. 일본의 AV 산업 시장 구매는 1조엔으로 한화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 시장 규모와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본 AV가 서양의 포르노와 다른 점은 먼저 다양한 종류를 꼽을 수 있는데 레이프물, 헌팅물,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장소물, 근친상간물, SM물, 불륜물 등 상상을 초월한 온갖 변태적 장르로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년 동안 수만 개의 AV CD가 쏟아져 나오는데 아마추어나 프로 배우들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키니, 세미 누드 영상물이나 화보집 모델인 그라비아 아이돌로 데뷔해서 AV로 진출하는 사람들도 많고 AV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은퇴 후 방송이나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명 AV 배우들로 구성된 걸그룹 에비스 마스카츠가 인기를 끌고 인기 AV 배우 아마츠카 모에의 외모를 본뜬 리얼돌이 제작되어 39만엔, 한화 약 420만원에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보면 그 인기를 가늠할 수 있겠죠. 일본 최대 명문대 중 하나인 교토대학교는 괴짜들이 많고 자유로운 학풍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해 교토대 철학과 교수 대구치 야스오가 개최한 김박 뉴웨이브 X 아시아 인문학이라는 심포지엄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8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재패니즈 본디지로 불리는 김박에 대한 강의, 토크쇼, 시범 공연 등이 열렸는데 모델 아이미와 김박 전물 미숙가 히노코 하지메가 전출한 시범 공연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이런 행위 자체가 여성 혐오라는 비판 댓글이 올랐죠. 대구치 교수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고 사과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었는데 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영상인데 왜 일부의 의견에 겁먹고 자기 검열을 하느냐는 의견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노릇이죠. 이와 관련해 지난해 봄 트위터에서는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BDSM 장르의 AV를 반대하는 잔혹 AV 반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일부 하드코어 BDSM 시리즈가 연출이나 컨셉이 아닌 실제 스너프 필름이며 실제로는 여배우들이 강제로 신체 훼손을 당하며 촬영을 강요받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죠.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가학행위와 변태 성욕을 강요한 스너프 필름 촬영으로 사회적 파급이 불러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태로 인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처벌 수위 향상 등의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서양 포르노에서는 남녀가 모두 성적 주체로 등장하는 반면 일본의 AV는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는 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AV 배우는 계약을 통해 활동하게 되는데 법 지식에 취약한
20대 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빌미삼아 출연을 강요하는 일이 일본 AV 출연 강요는 2014년 국제인권단체 HRN 고발로 이슈가 됐죠. 이 같은 문제들을 인식해 2017년 발족된 AV 인권윤리기구에서는 은퇴한 배우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2018년부터 2년 동안 은퇴한 배우의 요청을 접수해 12,445개의 작품의 판매 금지 요청을 받았고, 이 중 1,508개 작품에 대해 판매 정지 및 배우 프로필 삭제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특히 오사카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하나였는데요. 오사카에는 관광명소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신이마미야역 남쪽에 있는 아이린 지구인데요. 노숙자, 일용직 노동자, 야쿠자 등이 살아가는 일종의 슬럼가와 같은 곳입니다. 이와 함께 방문을 피해야 할 지역이 바로 일본 최대 규모의 활락가로 알려진 토비타 신치입니다. 신주쿠에 가부키초가 있다면 오사카에는 토비타 신치가 있죠. 이곳은 다이쇼 시대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유곽으로 1958년 매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토비타 유곽에서 토비타 요리조합으로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요리점으로 둔갑해 단속을 피해가며 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해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나 방문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산업 역시 본격화되고 있는 터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소비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겠죠.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